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스닝 수업 1주차 2차 시를 하겠습니다. 그게 3학점이라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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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분. 그래서 한 80분 정도를 해야 한 주가 커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추가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개관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등록을 안 하고 안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신경이 쓰입니다. 빨리 등록을 하시고 수업을 듣고 개별 면담은 편한 시간에 오시면 돼요. 제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습니다. 주말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편한 시간에 오십시오. 약속을 굳이 안 잡으셔도. 예, 듣기란 무엇인가? 정의를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 공부를 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정의를 내리는 기술을 연마하는 거죠. 항상 뭐 원라인 데피니션 뭐 한마디로 말해 보라. 그리고 이제 그 정의를 풀어 나가는 것이 결국은 그 과목에 대한 수업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ccording to Oxford Living Dictionary, to listen is to give attention to sound or action. 자, 옥스포드에 살아있는 딕셔너리 실제로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to listen, 항상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to listen 하죠. 동사를 쓸 때는 이게 부정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정사라고 하는 영어 말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to listen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 동사 listen을 지칭하는 건데, 부정사 뭡니까? infinitive,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네거티브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사에 할 때 부정사라고 하는 것이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infinitive가. 그래서 to listen이라 그러면은 그냥 듣는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적인 용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to listen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to listen is to give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키워드는 attention입니다. attention, 주의, 집중, 그죠? 주목, 뭐 우리가 얘기하는 attention, pause. 뭐 이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은 이제 차렷 경례 할 때 그 차렷입니다. attention, 차렷, 정신 차려 할 때 차렷.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소리나 혹은 액션, 행위에 attention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attention theory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attention theory들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브로드밴드 theory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psychology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웠던 것들 아닙니까? 뭐 병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멀티가 뻥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나는 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한다는 것은 neuroscientifically 뻥이다. 틀린 말이다. wrong이다라는 거. 그 우리는 이제 우리의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적인 자산인데 이것은 동시에 분산되면은 약화되겠죠. 당연히 뭐 우리가 그 뭐 신기한 천재들을 뭐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나중에 기억을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정신적으로 뭐 체면요법을 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학습, 러닝과 관련되어서는 다 엉터리다,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신경을 써서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인지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발화가 점화가 억제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집중한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attention to sound or action. 그래서 우리가 또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운드에 국한하는 어떤 협의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다. 액션에도 우리가 listen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그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파악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verbal and non-verbal 그죠?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또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메르디안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사실은 전달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그 메시지를 파악한다? 버발로 되는 것은 한 15% 내외고 나머지는 분위기, 행동, 행위, 그죠?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텐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앞으로 어텐션이 뭐며 어떻게 어텐션이라고 하는 정신적 자원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듣기를 더 잘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when listening 들을 때는 one is hearing what others are saying.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hearing은 단순히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것만 포함을 합니다. 그죠? And trying to understand what it means. 그리고는 그것이 들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제 listening에는 hearing 플러스 understanding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행위. The act of listening involves
시간이 가고 있군요. 나는 이게 녹화가 되고 있나 궁금해서 다시. The act of listening involves complex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processes. 그래서 듣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복잡한 affective, 정동적인, cognitive, 인지적인, and behavioral process, 행위적인 과정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고려할 사항이 정동적인 부분, 정감적인 부분, feeling, 그죠? 여러분들의 느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보 수용 과정, 그죠? cognition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행위, 그죠? 행동,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정서적인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인지적인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행위적인 부분이 있다. 리스닝에는. 그래서 affective processes include the motivation to listen to others. 그래서 그 정서적인 부분, 정동적인 부분은 모티베이션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왜 듣느냐고. 동기화. 모티베이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모티베이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책상머리에 백날 앉아 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요. 왜? 본인이 모티베이션이 없으니까 어텐션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은 항상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그죠? 그런 어떤 inspiring,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화로서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에피소드 뭐 누구 어떤 인용을 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모티베이션에 불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떨 땐 또 반면 교사도 또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내가 저런 선생처럼은 안 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걸 정면 교사라고 하나 반면 교사라고 하나 아무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꼭 좋은 선생님만은 또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무지막지하고 참 그런 선생님들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때문에 오히려 그 과목을 포기한 것도 있지만 그 선생과 경쟁심이 불타가지고 오히려 더 잘하게 된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가지가지입니다.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Cognitive processes include attending to. 그래서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attending to, 일단은 주목하는 거, 그 다음에 understanding, receiving and interpreting content and relational messages. 그래서 cognitive process는 거의 실제적인 그 과정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주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한다. 그 컨텐츠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관계되는 메시지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interpreting, 이게 중요한 단어죠. interpreting, 해석한다. 해석한다는 것이 이 cognitive process는 이제 탑 다운, 바텀 업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들어오는 컨텐츠와 메시지를 바텀 업으로 받아들이고 주목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과정은 탑다운, 그러니까 내가 미리 예상하고 그러겠지 예측하고 뭐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서로 상호 호환적인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and 마지막으로 behavioral processes include responding to others with verbal and non-verbal feedback.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반응을 하죠. 그때는 이제 뭐 대꾸도 하지만 non-verbal behavior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시무룩한 표정, 그 다음에 몸짓, 손짓, 그 다음에 몸에서 이제 그죠? 반응이 일어나죠. 그것으로서 우리는 이제 뭐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뭐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뭐 눈썹이 올라간다든지,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listen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게 간단하지만 굉장한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 자, 그걸 이제 두고두고 이 정의를 곱씹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벌린 글래니의 테드 강연, 2003년 테드 강연 How to Truly Listen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죠? 경청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에벌린 글래니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뭐 뭐라 그럴까요? 그 누굽니까? 그 우리 The Story of My Life. 그 헬렌 켈러. 네. 헬렌 켈러의 환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음악 연주가의 타악기 연주가 12살에 벙어리가 되었으니까 뭐 거의 뭐 언어는 완벽하게 습득을 한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퍼포먼스를 볼 때 놀라게 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분의 그 사정을 아시면은 더욱더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청각 장애를 가진 음악가의 강연과 연주를 듣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500자 내외로 답하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상문을 쓰셔야 됩니다. 500자 내외로. 그래서 그분이 12살에 이제 농아자가 되었다. 그래서 completely 그런가? 아마 베토벤의 말기 같은 그런 거인 것으로 저는 추정하는데, 아무튼지 그런 것을 이제 상상하시면서
어떻게 청각장애인이 저렇게 자신의 그 생각을 잘 표현을 할 뿐더러 게다가 그 연주까지 그 다음에 그 전문 연주가로서 그런 놀라운 퍼포먼스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뭐 역추적, 재구성, 그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그 고통과 시련과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저한테 보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연장에서 협주곡이나 BTS를 감상할 때 관객 모두는 각자 모두 다른 소리를 듣게 된다고 에블린 글래니는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경청을 하셨으면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답을 하시고요. 또 중간에 보면 눈 오는 소리나 비 오는 소리를 클래핑으로 표현을 할 수 있나 해봐라 그런 게 있었죠. 뭐 처음엔 천둥 소리, 그죠? 뭐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치고 그러는데 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잘 리스닝을 하셨다면은 그죠? 표현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보여주셔야죠. 그 보여주시는 데는 세 단계가 있다, 그죠? 정서적인 것과 인지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세 단계를 다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글을 쓰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음악을 하나요? 그죠? 음악.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음악. 왜 우리는 음악을 합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음악을 하고 듣고 즐깁니다. 그죠? 이 세상이 거의 뭐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BTS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그렇게 쓸고 있습니까? 음악.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도 아이팟으로 그렇게 세상을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폰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음악 기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텔레폰 앤드 뭐 아이팟 그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뮤직 인더스트리가 뭐 최고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행위, 하는 행위, 뭐 즐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답이 다 그 동영상 클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그 주관식 답을 짤막한 500자 내외로 따로따로 하시든지 아니면 뭐 합쳐서 뭐 2000자 내외로 감상문을 쓰셔서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80분 제가 좀 1차 시에 51분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25분이니까 뭐 1차 시 요구 충분 시간은 된 것 같아요. 1시간을 25분 이상 동영상을 만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이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수업이 75분 이상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77분 정도 된 거거든요. 뭐 그래서 추가로 그분의 동영상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이거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네. I see myself simply as a musician, a sound creator. Being a musician is this never-ending journey of discovery. This was the start of an exploration that really allowed me to take the hearing aids off and use the body as a huge ear. I love collecting instruments. I've been doing this for so long and I still get really excited about it. Well, I moved to this house about 20 years ago, and I was living in London about 10 years prior to that. And of course, my collection of instruments was growing and growing, and I couldn't actually afford to live in London. And so the whole operation of functioning as a solo percussionist was really quite tedious. I just really liked the character of the house, but also this is a really quiet environment, so it's a great contrast to my work, which is often in busy cities and towns and things like that. It's a great kind of creative environment to be in. You can see that this new addition to the instrument collection is something quite special. This is called an array mbira. And I've got to work out how to play this. So that's the fun thing about percussion, is that there's always something, you know, amazing to explore, but it's just... The barn is where, you know, a lot of the physical creativity as the musician happens. And, you know, there I'm the percussionist, I'm the musician, I'm the sound creator, you know. So it's a very creative place to be. Well, this is the studio. This is where it all happens, all the hard work and the exploration, the creativity, the experimenting, all sorts of things.
There's one piece that I'm preparing at the moment that uses marimba and vibraphone and a kind of multi-setup, but it also uses lots of chimes and bits and pieces that I haven't set up, partly because of room. Are you a bit of a collector? I love collecting instruments, so you can see that even on the windowsills, you know, I've got instruments kind of stacked between the two windows. You know, anything is relevant to what I do. So it isn't just about having a very nice, beautiful marimba or an expensive piano or the best snare drum or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something like a little music box might be really meaningful. So I'm always on the lookout for objects. If we go over in this direction, this is my little cupboard here. Because of course things like sticks and mallets are so important to explore, and I've got to be organised. So in here, you can see it's just a minefield of lots of different sticks. It may look disorganised, but actually I know exactly which tool I want to experiment with. The piece that I'm preparing at the moment, View from Olympus by John Sathis, is to be performed in New Zealand, actually. The pianist and myself will meet up for the first time, and hopefully the chemistry will be good, and then come together with the orchestra thereafter. What I'm trying to achieve here is, first of all, to detect whether these mallets are right for the piece. But in order for me to do that, I have to imagine the type of hall that I'll be playing this piece in. So I know the hall is going to be extremely reverberant. So I'm actually using particularly hard sticks. But also I want to see if I can create some dead strokes, or non-resonant type strokes, in order to get the clarity when I am in a wet acoustic. So although I'm actually practicing here within my four walls, in my head I actually have the venue, the auditorium, that will actually be my main instrument that I paint sound on. I was born on a farm just north of Aberdeen with two brothers, older brothers. It was an idyllic childhood, and you can imagine we experienced the seasons, a lot of outdoor activities. And I remember in the farmhouse we had a piano that was more of an ornament than an instrument, I think. But it was enough to fuel the interest of an infant, and of course I would just, you know, try to climb on the stool and g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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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But that was really the beginning of the musical experience. My father, before myself and my two brothers were born, used to play in a dance band. You know, he played the accordion, and but he never played it in front of us at all. And I used to pester him to play, but he wouldn't do that. So we never had the experience of seeing him perform. My mother, on the other hand, she could read music, and she played in the local church each Sunday. But she wasn't really musical as such. But nevertheless, once they realised my interest in music, they really encouraged that as much as possible. I remember when I was 12 years old and I went to Ellen Academy, which is a big secondary school, and I saw the school orchestra play, and I was completely inspired, and I thought, I want to be part of that. And I looked around and I thought, maybe not strings, not winds, not brass, but percussion looks quite interesting. So I asked to have lessons. And I just simply discovered that the chemistry between myself and percussion was really, really good. I began losing my hearing from the age of 8, and it was all very, very gradual indeed. And we discovered that the nerves in the ears were deteriorating. But of course, when you're that age, you don't think you're actually losing your hearing or becoming deaf or something. The body just completely adapts. It finds other routes to deal with things.
And when I was about 11, 12 years old, I then was kitted out with hearing aids. But of course, at the time, I thought everything needed to be louder. And as a musician, of course, when you're striving to hear something through the ear and you think that volume is the answer, you lose your sense of touch, your sensitivity, you lose your balance, you lose any kind of sense of teamwork. Until eventually my percussion teacher, he thought to himself, well, hold on a second, these instruments that we play really resonate. They really resonate, they vibrate. So if those drums vibrate, can the human body also vibrate? Can it perceive vibration if we pay attention? This was the start of an exploration that really allowed me to take the hearing aids off and use the body as a huge ear. For me to be in crowds, for example, is extremely difficult and extremely tiring and quite confusing as well, because you've got no sort of realization where the sound is coming from. When I'm with an orchestra, however, if I'm a soloist with an orchestra, you might think, well, that's the same kind of thing. The difference is that you've learnt the music from the full score, so you're expecting the trumpets to play there or the basses to play there or whatever it is, so that's all worked out beforehand. When I communicate with my fellow colleagues, it's mainly through email, through text, through Skype. You know, everything is visually done. So are you lip reading me just now, or? Yes, it's a combination. I mean, because I'm now familiar with you and I'm expecting you to speak, that I'm expecting to hear something as well. But it's all down to lip reading and being familiar with the type of sound that you produce. I think it's in my nature to be a fairly focused, driven person.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I've been like that. And I think that the only time that I felt the hearing aspect was something that drove me was when I had an issue getting into the Royal Academy of Music. Evelyn Glennie from Aberdeen, she's 18, is a second-year student who logically shouldn't have been here in the first place. She was even advised not to apply. When her form actually arrived, it was taken right to the top, to the principal, that here's a girl wanting to come to the academy who's actually deaf. And we had, I think, what can only be described as a row over this, because there was a feeling that, you know, it really wouldn't be responsible actually to even take her here, because she would not be able to make a career as a musician because she was deaf. I felt very strongly, and I know lots of my other colleagues did, that we should at least hear her play, meet her and see whether she could fit in. All I ever asked for was a chance to prove that I could be a musician. When the letter came from the Royal Academy of Music, it was certainly the happiest day of my life, and it meant that I could play music 24 hours a day. That's all I ever wanted to do. When I started percussion and during my teens, I wanted to be the best percussion player I could possibly be. And I felt, well, I had to practice many hours a day and, you know, delve into as many different styles as possible. And I realized that that was just like throwing yourself into a whirlpool. It was never ending. And in my 20s, I wanted to be as good a musician as I possibly could be. My final guest would be remarkable by any musical standards anyway. At 18, she received the highest award of the Royal Academy of Music, Her Majesty's Commendation for All-Round Excellence. The year before, she won the Shell LSO Scholarship for Timpani and Percussion. She's an accomplished pianist, and she's been hailed as one of the Royal Academy's outstanding students of all time. And since the age of 12, she's been profoundly deaf. Now, we'll talk in a moment, but first, Maple Leaf Rag is played on the xylophone by the brilliant Evelyn Glennie. Did you learn any music before you lost your hearing? Do you know what music sounds like? Sure, I
I began the piano when I was 8 and percussion when I was 12, and I'm 20 now, by the way. Yeah. I'll stop telling people my age when I'm 21. Yeah. But I stopped about then as well. I stopped doing it about then as well. Really? Yeah. Well, that must have been a good while ago. I don't have a main instrument. My choice as a solo percussionist was to be a multi-percussion player. So really my philosophy is that whichever instrument is in front of me, that's my favourite instrument. If I'm striking a cymbal, that's my favourite. If I'm striking a conga, that's my favourite. If it's marimba, and so on. And likewise with the pieces of music, whichever piece is in front of me, I feel that's the greatest piece of music ever written. If I look back in my career, it's often hard to pick out certain concerts that are pivotal because, you know, a career is built on building blocks, it really is. But repertoire-wise, it's slightly easier to pick the repertoire. And I think for me, one piece in particular, Veni Veni Emmanuel by James McMurray, 예. 잘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8살부터 이제 청력이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예. 멋있어요. 자, 이 감동이 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how to truly listen. 그 이제 인터뷰 BBC 사람들하고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니까 이제 벌써 이제 자기는 익숙해졌으니까 탑다운으로 생각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립스, 그 이제 독순술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귀로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아니다. 눈으로도 듣는다, 그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촉각으로 듣고 있죠. 진동으로. 그래서 온몸이 이제 그 고막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처리를 해야 될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